일상 뉴스를 보면 하루가 멀다 하고 성범죄 기사가 막 쏟아지잖아요. 네, 정말 매일같이 보도되죠. 우리가 매일 그 단어들을 활자로 접하기는 하는데 막상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 정확히 어떤 행위가 어떻게 처벌받는지 그 선을 아는 분들은 드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많이들 헷갈려 하시죠. 그래서 이번 심층 분석에서는 청취자님이 보내주신 법률 대본을 바탕으로 성범죄의 성립 요건이랑 처벌의 무거운 현실을 완전히 해부해 보려고 합니다. 네, 형법의 기본 뼈대부터 유죄 확정 후에 따라오는 아주 가혹한 현실까지 오늘 제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럼 먼저 형법상 강간죄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법정 하한선이 무려 3년 이상으로 되어 있던데 이게 실무적으로 엄청난 의미를 가진다고요? 아, 그럼요. 이게 보통 징역 3년 이하일 때만 집행유예가 가능하거든요. 아하, 3년 이하여야만요. 네네. 그러니까 하한선이 3년이라는 건 유죄가 딱 인정될 경우에 사실상 곧바로 실형을 살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뜻입니다. 와, 그렇군요. 게다가 법원이 이 범죄를 판단하는 기준도 과거보다 훨씬 촘촘해졌어요. 그 촘촘해졌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자료를 보니까 막 항거불능이라는 단어가 나오던데 이게 꼭 기절하거나 밧줄로 묶인 상태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맞아요. 2023년 대법원 판결이 아주 중요한 기점이 됐는데요. 과거에는 뭐랄까 물리적으로 완전히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요구하는 경향이 좀 있었어요. 네네. 하지만 이제는 일반적인 공포심을 주어서 저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만 있어도 강제추행이 성립한다고 명시를 했죠. 와, 그러니까 몸을 막 물리적으로 제압당한 게 아니라 너무 두려워서 심리적으로 얼어붙은 상태 자체를 법이 인정하기 시작한 거군요. 정확합니다. 심리적 저항 불능도 인정한 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진짜 헷갈렸던 판례가 하나 있어요. 가해자는 피해자가 의식이 없다고 생각해서 범행을 시도했는데 알고 보니까 피해자가 멀쩡히 깨어 있었던 상황이요? 아, 그 사건요? 네. 보통 미수라고 하면 시도하다 실패한 걸 말하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처벌이 되나요? 네, 2019년 대법원 판결인데요. 준강간 미수죄가 성립합니다. 진짜요? 피해자가 깨어 있었는데도요? 네, 법은 결과뿐만 아니라 범행을 저지르려는 가해자의 인식, 그러니까 그 의도 자체를 매우 무겁게 보거든요. 아하. 상대방이 심신상실 상태라고 착각하고 악용하려고 했다면 그 범죄적 의도만으로도 요건을 충족한다고 본 거죠. 와, 듣다 보니까 형법이 일종의 자동차 기본 옵션 같다면 성폭력 처벌법은 무시무시한 책임 할증제 같다는 생각이 확 드네요. 책임할증제라 아주 찰떡 같은 비유네요. 그쵸? 흉기를 쓰거나 친족이 일어나 장애인을 노리는 등 고위험군 조건이 붙으면 형량이 막 무기징역까지 수직 상승하잖아요. 맞습니다. 피해자의 특수한 취약성을 악용하는 순간 법은 정말 자비가 없어지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은요. 네. 13세 미만 혹은 가해자가 성인일 경우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나 한거 불능 상태의 피해자에게는 동의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좋아서 했다는 변명이 아예 법적으로 무의미해지는 거군요. 그렇죠. 미성년자나 취약한 상태의 피해자는 온전한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법이 전제하거든요. 그래서 합의 여부랑 아예 무관하게 무조건 범죄로 처벌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물리적 폭력이나 동의 한계에 대해 법이 이렇게 엄격하게 개입한다면 물리적 접촉이 없는 디지털 세상에서는 어떨까요? 자료 보니까 진짜 손가락 클릭 한 번으로 내 인생에 영구적인 꼬리표가 붙을 수 있겠더라고요. 네, 아주 심각하죠. 단순히 스마트폰에 영상을 다운로드하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되나요? 네, 불법 촬영물은 직접 찍고 유포하는 행위는 당연하고요. 단순 소지나 시청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헐, 시청만으로도요? 네, 심지어 촬영할 당시에 피해자가 동의를 했더라도 나중에 동의 없이 유포하면 그 순간 똑같은 중범죄가 됩니다. 와, 유포하는 순간 새로운 범죄가 탄생하는 거네요. 근데 청취자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형벌을 받고 감옥에서 나온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절대 아니죠. 이른바 4대 부수 처분이라는 보이지 않는 족쇄가 평생을 따라다니던데요. 맞습니다. 최장 30년의 신상정보 등록, 정보 공개, 전자발찌 부착, 그리고 취업 제한까지 이어집니다. 30년이요? 네, 법원이 그냥 감옥에 가두는 걸 넘어서 사회로 돌아온 후에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격리하겠다는 아주 강력한 시스템이죠. 그렇군요. 여기서 흥미로운 건 취업 제한과 관련된 2016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이에요. 과거에는 범죄 무게랑 상관없이 막 일률적으로 취업을 제한했다면서요? 네, 모든 범죄자에게 무조건 10년 취업 제한을 걸었었죠. 근데 헌재는 그게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봤습니다. 왜요? 범죄의 질이랑 무게가 다 다른데 똑같은 페널티를 주는 건 위헌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법원이 사안별로 차등을 두어서 취업 제한 기간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아하, 합리적이네요. 또 양형실무에서도 되게 섬세한 변화가 생겼는데요. 피해자가 범행 직후에 겉공개에 좀 평온해 보였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을 막 배척하지 않는다는 내용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사람마다 트라우마에 대처하는 방식이 다 다르잖아요. 그걸 법이 인정한 겁니다. 피해자가 겉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하거나 가해자랑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해서 그게 동의를 의미하거나 피해 사실이 없었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는 명확한 기준이 세워진 거죠. 다행이네요. 결국 이렇게 촘촘히 진화하는 법의 잣대를 아는 것은 청취자님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보이지 않는 법의 지뢰들이 일상 곳곳에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 아는 것만으로도 진짜 큰 차이를 만드니까요. 맞아요.
법은 행위의 각 단계랑 피해자의 구체적 상황에 맞춰서 꽤 정교하게 진화해 왔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이렇게 깊이 파고들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법이 물리적 현실의 범죄를 꽤 촘촘하게 막아내고 있긴 한데 과연 앞으로 쏟아질 고도화된 딥페이크나 가상현실 속의 새로운 범죄 앞에서도 현재의 소지 처벌 조항이나 물리적 공간 중심의 취업 제한 같은 부수 처분들이 충분한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네요. 네, 이 질문은 청취자님이 오늘 알게 되신 지식을 바탕으로 한 번쯤 스스로 던져보실 만한 흥미로운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